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위기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4명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고 착잡한 마음이 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양현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연애 선생님처럼 대선 토론회를 봤는데요. 정말 거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아서 연호 선생님만큼 착잡함 저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송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다울쌤께서 이제 4회시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만 바뀌었나요? 윤탁쌤이 안 들어오시고. 네, 제가 깔끔하게 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윤탁쌤이 사회를 보시고 저와 양현호 캠페이너님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윤탁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셔서 오늘 사회를 보고요. 저희 정상훈 그리고 양현호 두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피스가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더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들이 크게 변화해야 우리가 환경도 지키고 글로벌 기후위기에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후보나 정당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거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정책 선거, 공약 중심의 선거가 실종되었다는 얘기가 이번 대선에도 안타깝게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토론회도 대선이나 총선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이제 토론회들이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4라는 이제 유명한 방송사가 있잖아요. 그 방송사가 2019년 당시에 이제 영국 총선, 영국은 이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집권당을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의원내각제니까요. 네, 맞아요. 총선 과정에서 이제 기후위기를 단일 주제로 한 이제 토론회가 열렸었고, 그리고 그때 흥미로웠던 게, 영국의 그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의 이제 총리가 불참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얼음을 그 자리에 이제 세워놓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도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영국 말고도 미국에서도 기후위기 주제로 한 토론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NN이라는 방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CNN 다 알죠. 예, 제 농담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CNN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 기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다 데리고 놓고 제 기억에 7시간 정도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게 아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끌었고, 거기에서 각 후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 정책, 공약 등을
이제 사회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타운홀 미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또 바이든 정부가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평가도 있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정치 분야 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회, 뭐 경제 분야 토론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만약에 기후위기 토론회라고 하면 어느 주제에 해당되는 걸까요, 연호쌤? 기후위기가 사실 그냥 단순히 환경보호 되게 지역적인 주제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후위기가 우리 전체 경제에도 미친 영향도 상당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아리백,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도 다 바꿔야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나 경제 한 주제 섹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기후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스틴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을 토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논의할 내용들이 심도 있고 되게 다방면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어떻게 보면은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기후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지금 전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주제만 가지고도 모든 분야에서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그린피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청년단체들에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스틴 쌤이 한번 이 부분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기후 토론회 개최, 그리고 기존에 또 법정 토론회에서도 이제 기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라든지 또는 그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있죠. 그쪽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한 30여 개 이상 되는 이제 환경단체들도 그런 요구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두 가지 이제 맥락이었죠. 하나는 이제 토론회 자체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했던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토론회에서 이제 기후 토론이, 기후 위기가 주제가 되도록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 이제 토론회 자체가 이제 성사가 되도록 청년단체들과 저희들이 좀 힘을 모았었고, 청년단체들은 또 각 정당에 가서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또 사실은 이제 받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이 방송을 주재할, 주관할 방송사까지도 이제 사실은 모 방송국을 좀 섭외를 하기도 했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실무 협상에 갔을 때는 이런 후보들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 뭐 당략, 이해 관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과정, 또는 자신들의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너무나 한국에서 기후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릴 수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됐던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정 토론회에서 기후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기후 토론 주제가 다뤄지도록 이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공문을 발송했을 때 이제 회신까지 받아서 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주제라든지 질문에 있어서 우리 단체, 그러니까 그린피스가 제안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토론의 주제가 정해지고 소주제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언론에도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는 연호 선생님께서도 또 멘트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가 성사가 됐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더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일한 게 아닌가. 그만큼 더 시민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각 후보들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자의 공약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 10대 공약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몇 명의 후보가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을 했고, 기후에너지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가 얼만큼 제출을 했는지 관련해서 연호쌤이 이번에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어제 품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스터디를 했고요. 이번에 14명 후보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11명이 기후 공약, 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기후 공약과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14분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도 주요 후보들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들 어떤 공약들이 제시가 됐나요?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정치적인 지지나 이런 걸 떠나서 기호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 공약에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약 순위 2번에 보면 경제산업 공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공약에는 제목을 보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 으로 해서 뭐 세계 5강 달성, 이런 이제 1555 공약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공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 기후 위기는 꼭 결국에는 이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기회,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는 이제 아마 출발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후 공약을 좀 보면 꾸준히 이제 여태까지 이제 후보가 계속 얘기해왔던 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또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지원 강화, 녹색 산업 육성, 또 치약 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약에 좀 필요한 이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재정, 그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후 대응 기금,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이제 유상 할당되는 비율을 조금 높여서 이제 그런 예산 등을 활용을 하겠다, 조달을 하겠다, 이제 그런 방안들이 좀 제시되어 있고요. 잠깐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경제적인 앵글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목표 같은 경우에 현재 정부가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정도이고, 또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 퇴출에 대해서 좀 더 현재 정부보다는 진전된 그런 안들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 정부 수준의 이제 기후위기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유의미하나 조금 더 진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좀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탄소 중립도 가능하면 좀 앞당기겠다라든가, 그다음에 탈소탄 시점도 가능하면 앞당기도록 하겠다라든가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더 넘어서는 좀 더 야심찬 정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한편으로는 1호 이런 약간 성장 중심의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 이제 기후위기를 경제위기로 바라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좋긴 하나, 한편으로는 이런 성장 중심의 시스템을 그대로 또 가져가는 것 같아서 약간 1550 마지막에 0 붙어갖고 뭐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1550 정도는 나왔으면 어떨까, 뭐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1야당이죠.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약을 제시했나요?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이게 타이틀인데요. 그 공약마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좀 살펴보면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위기를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서 목표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행 방안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하는데,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점은 현재 정부의 NDC 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과도하다, 산업계에 이제 부담을 지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과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라는 첫 번째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국제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그 유엔에서 이제 NDC 목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후퇴를 퇴행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트럼프 정부처럼 이 파리 협약을 이제 탈퇴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사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공약을 조금 냈는지 저는 이게 담당자들이 기후 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에 대한 검토를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만 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뭐 정치적으로 분명히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린피스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에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안 된다라든가 이런 좀 정치적 수사에 집중하고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공약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 원전 문제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일부분인데,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조금 더 제시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후보를 또 알아볼까요? 정의당의 심상조 후보는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죠? 일단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1순위 공약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제목을 좀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4번 공약에도 기후위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공약의 제목은 산업자원, 건설교통, 재정, 경제복지라는 이제 이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 투기 건설, 기후위기 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기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순위 공약 내용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또 이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해서 50%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산업 전환이 탈탄소 사회로 가면 탄소 중심의 산업은 좀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기가와트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18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한 공약이 있어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핵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2040년에 탈핵, 그러니까 탈원전을 달성을 하겠다. 이제 그런 공약도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같은 이제 신규 원자력 건설을 이제 원청적으로 막겠다. 그런 얘기들, SMR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투자 같은 것도 이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투자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계획대로 하면은 탈원전이 아마 2085년 이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40년 이상 앞당긴 2040년 탈핵 공약을 심상정 후보가 들고 나왔군요. 그럼 또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 기후에너지 공약이 어떤 내용이 반영돼 있나요? 네, 안철수 후보도 공약이 있고요. 마지막 10번째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 주권 지키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 비슷한데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등 이거를 같이 가져가겠다. 2050년까지 이런 목표를 제시했죠. 그리고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원자력 활용을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MR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도 즉시 공사 재개하고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로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2018년 대비 40%인 목표를 다운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파리 기후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좀 뭔가 자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는데 2030년까지 40%도 안 줄이겠다고 하면은 2050년까지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이게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 극단적인 상황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경로는 2030년에 절반 줄이고 2050년에는 0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학계가 제시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학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과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을 무시를 하는 것, 이제 이거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국제 협정을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이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런 얘기들이 정말 기후 토론에서 만약에 나와서 후보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런 공약을 낸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련된 공약 2번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9번의 환경 산업 공약 부분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1번에 이제 보건의료 환경 관련 공약, 또 4번에 산업이나 경제 관련 공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공약 중에 10번에 이제 기후위기 공약이 들어가 있네. 그래도 지금 TV 토론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 4분 중에 2분 정도가 10대 공약의 공약 자체 이름에 기후위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대 공약에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약들이 4명 후보 모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보이지만, 그린피스가 가진 전문성과 저희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 국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비판을 했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아직도 참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좀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4분의 후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후보들 중에서 다른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을 또 들고 나왔는지, 좀 눈길 가는 공약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전에 아까 다울쌤께서 이제 말씀하신 2분이라고 했는데 3명이 제목에 기후위기가 이제 돼 아, 그런가요? 아,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들어가 있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탄소 중립을 아, 탄소 중립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기후위기만 봤는데 탄소 중립도 사실 기후위기랑 직결되는 단어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또 후보들 공약을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라는 오준호 후보가 이제 내세운 좀 공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대 공약의 5번에 기본소득으로 그린 뉴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제 기본소득당답게 이제 기본소득 그린 뉴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녹음한 시점에서는 어제 토론이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잠깐 탄소세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 탄소세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서 공유 지분형 그린 뉴딜을 하겠다. 그리고 또 녹색 금융을 시행을 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화석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톤당 2023년에는 6만 원, 2026년에는 9만 원 정도의 탄소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 500조 원 규모의 그린 뉴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은행에서 이제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의 탄소 중립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겠다.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기업의 재무 정보 의무 보고제를 시행을 하겠다. 좀 어쩌면 기본소득당의 이제 그런 뭔가 이제 느낌과 비슷하게 이제 소득 또는 금융 부분, 이런 부분에서 특히 탄소세를 이제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그린 뉴딜 또는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산업적 행위에 세금을 매겨서 수입을 가지고 사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쓰겠다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산업 행위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일정 부분 돌려주면서, 또한 500조 원 규모의 국가적인 기금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기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탄소세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세금 확대 이런 부분과 결부이 되기 때문에, 대선 토론에서 어제 잠깐 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토론이 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이제 언론들이 공약을 검증할 때 탄소세에 대해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겠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부정적으로 뭐 얘기를 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용역을 계속해서 끝났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논의나 연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냐, 이런 데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선거 기간에서는 뭐 많이 안 되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녹색 전환을 하기 위한 기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서도 탄소세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주 유효한 수단이다. 많은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 또 제안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향후에 대선 이후에 아주 많은 이제 좀 논의가 또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도 그 오준호 후보 공약을 보면서 사실 14명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밝힌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 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진 공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세금을 누가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결국은 어디에다가 돈을 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탄소세가 없을 경우에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 손실이라든가 건강 피해라든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또 파괴되고 우리의 그 생활 공간이 또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고 이런 비용들로 어차피 나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아무튼 탄소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약을 또 내세우고 있나요? 연호쌤? 네,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가 10대 공약 중 3번에 모든 기업에 탄소 배출 감축 의무제로 기후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197개 기업에만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모든 기업에 다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던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시키고 기후정의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NDC를 상향하겠다. 2030년까지 50% 이상 를 법제화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건설 중단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이제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의무까지는 아닌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이 돼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범위를 전체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떤가요? 저스틴 쌤? 진보당 김재윤 후보의 공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대 공약의 6번에 기후에너지,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공약이고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공약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탈석탄, 탈온전, 탈내연기관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 결국 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9년 석탄 발전소를 이제 퇴출을 할 것이고 2030년에 온실가스 50% 감축을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항을 새로 이제 건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녹색 성장이 아닌 노동 중심의 산업 전환,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 안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대비해서 35% 이상 감축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현재 정부는 40% 감축을 이제 목표로 삼은 상황인데, 아까 노동당 후보라든가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를 50% 이상으로 올리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공약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죠. 이제 공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국은 토건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많다 보니까 이런 공약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는 어떤가요? 네, 그 다음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도 공약 3번에 자유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해 세대 5대 경제강국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친기업, 친환경으로 글로벌 기업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이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친환경적 기업의 전환을 돕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공약 타이틀의 어떤 경제 그리고 강국 이런 것들을 지금 심고 내부에 좀 그런 거를 통한 기후위기도 이렇게 녹여내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랑 좀 비슷한 컨셉의 공약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기업이 정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원책도 중요하고 동시에 규제책도 아까 탄소세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규제책도 중요한데 네, 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원책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네요. 우리가 이제 세상 만사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보면 당근과 채찍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페널티라든가 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책도 필요한데, 아니, 어떤 토론회 같은데 산업계와의 토론회를 가보면 다 이런 이제 당근만을 얘기해요. 당근만 달라, 당근만 달라. 채찍 주면 우리 너무 힘들다. 채찍 주면 너무 힘들다. 저도 뭐 어릴 때 장사를 해봐서 이해는 해요. 그 이제 기업인들의 마인드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기업의 모티베이션을 부과를 할 당근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이제 기업 자체의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이제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을 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좀 그것과 이제 일치하지 않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채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못하는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또 이제 많은 서포트들을 이제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일정 한 부분만 강조를 하는 좀 그런 정책은 밸런스가 더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스틴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국회 토론회 갔었는데 새로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요 5개 기업을 꼽았어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5개 기업을 뽑아서 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2030년에 매출이 약 30조 원 정도가 줄어들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 활동에 더 큰 부담과 비용으로 다가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를 리드하게 될 새로운 대통령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를 좀 명확히 깨닫고 공약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또 공약이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이외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간략하게 언급이 된 것들, 뭐 기후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공약 같은 경우에 언급을 한 그런 후보들이 조금 있었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물결, 10도 공약의 6번에서 제목을 보면 이제 G10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이제 공약 제목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중 문제, 코로나, 기후 위기, 글로벌 공급망 등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가치 중심의 전략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같은 경우에 10대 공약의 10번에 탈원전 정책 폐기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도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들이 있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관련된 공약을 알아봤고요. 이번에 또 그린피스에서 KBS와 함께 주요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KBS랑 공동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후보들 중 4명,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어요. 총 6개 주제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에너지 믹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탄소세,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 6개를 주제에 대해서 한 12개 정도 질문을 하고 후보별로 또 개별 질문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KBS랑 공동으로 같이 서면 답변을 받아가지고 KBS 9시 뉴스에서도 다울쌤이 또 나오셔서 코멘트를 해주시기도 했죠. 네, 저희가 재정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네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역할을 그린피스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KBS랑 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번에 그 후보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 서두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KBS와 함께 저희가 조사를 했던 4명의 후보는 대선 공직선거법상 토론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에서 주최하는 선거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의 주요 정당을 일단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것. 그거를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분석한 결과 이제 총평을 한번 드려보면 결국에는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30년 목표에 있어서 뚜렷한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여당이나 정의당 같은 좀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진영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솔루션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총평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KBS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다뤄지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지금 누가 더 원전을 더 챙기느냐, 재생에너지를 챙기느냐 이렇게 갈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원전을 조금 더 쓰자는 거고,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원전을 좀 덜 쓰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쓰자는 얘기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 발전, 석탄과 천연가스를 합친 60%가 넘는 화석연료 발전을 뭘로 대체할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원전을 쓴다고 하지만 그만큼 또 재생에너지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석연료 발전을 빼는 속도에 있어서는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을 더 주장할 수는 있긴 하나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또 지금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KBS 조사를 통해서 나온 후보자들의 답변 중에서, 그리고 기후 공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또 앞으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국 중요한 거는 원전을 얼만큼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100%까지 늘어나야 되는데요.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별로 어떤 답변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총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은 국토의 자연 조건의 한계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중립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온실가스까지 이제 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다 제거를 하는 그런 기후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장애다.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연 환경이나 기술 수준, 경제력이 부족한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우리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기후 조건이 맞지 않다. 자연환경이 뭐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거나 아니면 또 일조량이 아주 높거나 그러지 못하고 국토도 좁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다른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에 자연 조건이나 기후 조건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떤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중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여기서 2016년부터 2016, 2018, 그리고 2020 2년마다 내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그리고 시장 잠재량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더라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고도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이 이렇게 엄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하고 UC 버클리 대학교의 이제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했던 자료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5%를 활용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100%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라고 하면 뭐 열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력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에너지 기반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그런 자료도 있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 운영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앞에서 저희가 한번 훑어봤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일단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 신한울 3, 4호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이 원전의 안전성을 관리하면서 기저전원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재개하겠다라고도 밝혔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노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명 연장 그런 얘기도 했던 걸로 지뢰서에서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고, 반면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한다. 명확히 이걸 얘기를 했었고, 신규 건설을 중단을 하고 단계적인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40년 탈원전을 이루겠다. 그런 입장인 거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을 하겠다. 특히 SMR 소형 원전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글쎄요. 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 가면 208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2030년까지 앞으로 수명이 만료가 되는 원전이 우리나라에 1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 10기의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더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는 검토를 좀 해볼 수 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030년까지는 노후 원전들을 수명 연장을 하거나 신규 원전을 건설하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원전 비중 한 30에서 35% 유지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결국에는 화석연료 발전 60%를 넘게 차지하는 화석연료 발전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후보다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늘릴지가 중요한 건데, 원전에 있어서만 작은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결국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조기 퇴출하는 것 관련해서는 후보들 간의 입장이 어떤가요? 일단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두 후보 모두 더 앞당기는 게 맞다. 그게 바람직하고 조기 퇴출에 찬성한다라고. 근데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시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건설 중인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세부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도 수명을 다한 석탄 발전은 즉각 폐쇄하고 착공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는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은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라고 답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후보들이 중요한 석탄 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과제를 남긴 거죠, 사실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네, 또 이런 답변들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호 씨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총 6기가 석탄 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이죠. 삼척, 고성, 강릉 이런 지역에서 건설하고 있고, 많은 환경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나 사실 경제성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될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혀 스터디가 되지 않고 답변을 하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를 달면은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고효율 발음도 잘하네. 죄송합니다. 고효율 제로 배기가스 장비 설치를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를 이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탄소 배출을 이제 없애는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 거. 근데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가장 과학과 기술을 잘 아는 후보일 것 같은데 이런 좀 단순한 실수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요. 네, 그다음에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2030년까지 우리나라 발전 분야에서 에너지원의 구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후보들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 분야에서 에너지 원별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는 후보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2050년의 에너지 믹스를 지금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30년 뒤인 2050년의 발전량을 지금 제대로 예측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030년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답을 했지만 50년에 대해서는 그냥 뭐 큰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좀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서 이를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그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싸고 안전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석탄화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다 없애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옵션은 가능한 건가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오면 밤에는 이제 가동하기가 어렵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있을 때는 전기가 생산되지만 바람이 없을 때는 생산되지 않고 그러면 그 가능성을 메꿔줄 수 있는 전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전동이 가능한 그런 이제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힘든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이제 상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러한 이제 문제 의식이 많은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이제 뭐 배터리 기술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남는 전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는 설비를 갖춘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것도 앞으로는 생산되는 전기차에 전기를 이제 차량이 또 만약에 전기가 많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오히려 차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든지 뭔가 이제 분산화된 이제 전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원전과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또 이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정부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지금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다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피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주요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공약을 알아봤는데요. 네, 저스틴 쌤이랑 연호 쌤 오늘 주요 후보들 공약 분석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후보별로 한번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시즌 2인 거죠? 그쵸, 시즌2입니다. 하지만 과학계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 폐지하겠다는 공약 빼면 사실 문재인 정부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큰 축에서 보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여서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스틴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이제 공약을 보면 지금 이미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대신
사실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의문이 많은 소형 모듈 원자로 흔히 이제 SM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술에 이제 좀 기댄 그런 원전 우선 정책 이런 데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 가 같은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한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목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달성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대선이 중요하고 또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30년까지 이루어야 될 기후에너지 목표의 방향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린피스는 꾸준히 우리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스틴 쌤이랑 연호 쌤 모시고 귀중한 시간 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향후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환경보호와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스틴 쌤? 저는 이런 거 있죠. 그 설날이 되면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제 따뜻한 음식도 먹고 뭔가 내가 편안한 그런 느낌?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느낌. 제 고향인 팟캐스트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요. 쌤들하고 이렇게 또 함께 팟캐스트에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정보라든지 분석 이런 부분들을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저희 서포터즈 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라든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국가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호 쌤도 총평해 주시죠. 네, 오늘 다올쌤의 사회가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고 깔끔했다라는 네, 한강물 같은 칭찬과 격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듯이 그러니까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윤탁쌤의 어떤 입지가 좀 위태롭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다올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인수위가 들어설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린피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청취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많은 시민분들과 같이 올해도 열심히 정부 기업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굳게 해봅니다. 네, 오늘 또 녹음한 날이 우연하게도 2022년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가 참 많이 들어간 날인데요. 이렇게 그동안 그린피스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이대로 이렇게 이 만남을 가지고 이 시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꾸준히 캠페인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음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연호쌤 오랜만에 특별 출연해주신 저스틴쌤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